공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좀 내용이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한 문제당 6점짜리의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더 이렇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좀 타이트해요. 이해해 주시고 간식 같은 거 갖다 놓고 드시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보셔도 저는 괜찮으니까 드시면서 하시고 쉬는 시간 최대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자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봐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마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59번부터 60, 61번 있는 페이지 네 펴시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61번.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죠. 자 수수료 미지급 관련 민원은 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자 무자격자 모집행위 맞죠. 특별이익 제공도 맞고 특별이익 제공 약속도 맞아요. 자 상호협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재금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무자격자 모집행위는 네 3천 제재금, 특별이익 제공도 3천, 그리고 특별이익 제공 약속은 1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1번에 해당되고요. 자 64번을 보시면 A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김씨는 B보험 설계사 소속 황씨가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하여 황씨에게 자기가 받은 수당 일부를 지급하였다. 어떤 행위에 해당되는가? 자, 그 김씨 같은 경우에도 소속 설계사니까 유자격자고요. 황씨 같은 경우에도 설계사니까 유자격자네요. 유자격자와 유자격자 간의 처리 뭐라고 그랬죠? 네, 경유처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경유처리에 해당되고요. 자, 64번 했고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번 보시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고객에게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쭉 보다가 보시면 A 대리점으로부터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았다 그랬네요. 키워드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바로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이다 라고 연결지으라 그랬죠. A 대리점으로부터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모집질서와 관련하여서 무엇을 위반하였나?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반 행위 이제 쭉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위쪽 6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험대리점 신고사항이 아닌 거 뭐였죠? 대표이사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우리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리점이 폐업하는 경우, 신설된 경우, 폐쇄된 경우, 대리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랬고요. 자, 73번 보시면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이겠죠. 설계사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신고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75번에도 그냥 대리점 신고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보시면 2번 바로 보셔요. 보험 대리점 지점이 폐쇄된 경우 신고사항에 해당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신고사항에 제외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고요. 74번 보시면 보험업법에서는 무자격 모집을 한 자에게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무자격자니까 무11벌을 떠올리셔야겠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넘기셔서 몇 번을 보시냐면 81번 보실게요. 자, 금지행위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자,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인수하는 또는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승환계약을 행한 경우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관한 또 상호협정이네요. 그러면 상호협정은 뭐다? 제재금이다. 제재금 부과 기준 및 한도는 뭐냐? 건당 100만 원, 최고 3천만 원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승환계약을 외우실 때에는 부당소멸 같이 외우시고 건당 100, 최고 3천이더라. 보험업법에서는 승일 과에 의해서 1,000만 원 과태료에 처해지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85번 아래에 있는 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정보 수집에 관하여 가장 잘못된 설명은 그랬네요. 네,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건데요. 자, 가만 고객 발굴, 그리고 가만 고객을 발굴했으면 접근해야 되고, 접근을 하면 정보 수집을 하고,
고객의 니즈라든지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위한 뭐 우대 필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는 가입을 권유를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뭘 한다? 오케이 그러면 계약 체결하고 마지막으로 증권 전달하면서 소개 확보한다.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 말씀드렸죠? 가, 접, 정, 가, 개, 소증 이렇게 외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항상 써놓고 하세요. 자, 그럼 정보 수집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상품에 대하여 마지막 4번 보시면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입을 권유한 후에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정보 수집하고 뭐를 해야 된다? 가입 권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4번이 틀렸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가접점 가계소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86번 보시면 다음 중 보험 설계사가 준수해야 하는 모집 질서 관련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것 금지 행위 되죠. 네. 보험료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먼저 선발행했어요. 이것 또한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4번 먼저 볼게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이외에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행위. 저는 메리츠 소속인데 그 이외에 S사건을 모집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금지사항인 거죠. 3번 보시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네. 이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이게 만약에 100분의 50이 돼버렸다. 그러면 자기 계약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네,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리점에 관한 이제 행위에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2번을 쭉 내려와서 보시면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무자격 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금, 최고 한도액은 특무승장 해서 이 네 가지는 최고 3천만 원까지 네, 그 제재금이 부여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자격자 모집이 행위니까 특무승장 네, 3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상호협정에서는 최고 3천 제재금, 보험업법에서는 무 1,1벌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간혹 이 문제 나오는데 개인 식별 정보로 볼 수 없는 것은 웹사이트 방문 시 생성된 단순 쿠키 정보로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알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로 볼 수 없는 것은 네, 단순 쿠키 정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6번 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된 금지사항인데요. 이거 굉장히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이 문제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으세요. 자, 상호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상호협정 위반에 따른 벌칙은 그랬네요. 자, A보험회사 직급직원과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설계사와 처벌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직급직원 꼭 메모하시고 김유씨는 2014년 2월 9일자 공장 건물 화재보험 계약 시 특수물건 할인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특수물건 할인을 적용해서 정상 보험료 3천만 원보다 500만 원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러면 3천보다 500만 원 할인됐으니까 얼마에 체결했다는 거죠? 3천에 해야 되는데 2,500에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급직원과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용연납보험료의 100%를 우리가 제재금으로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직급직원과 보험회사는 몇 프로, 적용연납보험료의 100%이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설계사는 50%만 적용할 거예요. 기억하셨죠? 자, 직급직원이니까 100%니까 정상보험료 3천보다 500 할인됐으니까 2,500만 원 더하기 100%니까요. 거기에다 할인된 금액을 더하기 합니다. 500만 원 할인했죠? 500만 원 더하면 얼마다 총 제재금은 3천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사실 여러분 직접 계산하도록 나오지 않아요. 외우셔야 돼요. 직급직원이다. 정상보험료 3천만 원보다 500만 원 할인됐다. 이 조건이면 답은 제재금 3천이더라 라고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페이지 뒤에 나오나? 이따가 이제 그 설계사 기준 나오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릴 건데 설계사 기준 또 다르니까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다음 문제로는
여기 쓰셨죠, 여러분? 이거 지금 표시하시고 1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다음은 어떤 위반 행위에 관한 설명인가 그랬네요. 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키워드 부당 소멸 나오면 다른 거 읽어보지도 마세요. 무슨 계약이죠? 승환계약이다. 자,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또 나오네요. 부당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적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뭐다? 승환계약이다. 승환계약은 부당 소멸과 같은 의미다. 기억하시고요. 1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자, 다음 중 승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바로 한번 볼게요. 상호 협정에 따라 승환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모집행위자 1인당 최고 2천만 원의 제재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승환계약 같은 경우에는 승일과에 해당되지만 상호 협정이기 때문에 제재금이죠. 그래서 1인당 3천만 원 제재금이더라 라는 거고 건당 얼마다? 건당 100만이더라 라고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면, 자, 112번 보겠습니다. 112번 보시면,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로 짝지어진 것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란 누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집 종사자 중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대리하면 누구다? 대리점이다. 그럼 누구를 대리해서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회사를 위해서 체결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리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대리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리점은 누구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죠? 네, 회사를 대리한다. 그래서 대리한다 라고 하면 대리점을 찍으시고요. 여기서 포인트. 중개한다 또는 독립적으로 중개한다 그러면 중개사예요. 독립적으로 중개한다 그러면 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모집을 중개한다 그러면 누구예요? 설계사예요. 설계사는 기본으로 쫙 깔고 가시고 독립적으로 중개한다 그러면 중개사. 대리한다 그러면 대리점. 여러분 이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이제? 자, 아래 보시면 114번 한번 보세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란 괄호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이때 괄호에 들어갈 말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설계사라는 건 여러분 모두 가능해요. 회사에도 소속되어서 할 수 있고 대리점에 소속되어서도 할 수 있고 중개사로도 중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모두 가능하더라. 그래서 A, B, C가 답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설계사는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115번도 한번 볼까요?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만 열거한 것은 그랬네요. 모집할 수 있는 자 누구죠?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보험회사의 임직원. 전부 가능하죠. 그럼 모집할 수 없는 자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사사사는 제외된다 그랬죠. 사사사는 제외된다. 그래서 보시면 설계사는 할 수 있고 직원도 할 수 있는데 사회 이사가 들어가서 여기는 안 되고요. 임원 가능하고 감사 안 되고 직원 가능합니다. 보험 대리점 가능하고 대표 이사 안 되죠. 직원 가능하고.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자만 있는 것은 중개사, 임원,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거죠. 자, 1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 하신다는 거고요. 이제 모집 종사자의 이해 그리고 윤리 규범에 대한 문제들 쭉 보겠는데 6번 보겠습니다. 6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좀 빨리 진행하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것은 대리점 등록이에요. 자, 전세버스 운송하는 사업자는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네, 맞죠? 수입자 판매업자는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맞는 설명이에요. 누구누구? 수입자 판매업자와 중고차 판매업자는 대리점 등록 가능해요. 그 외에 화물차, 전세버스, 자동차 판매업자 모두 불가능합니다. 다단계업자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단계 판매업자면 임직원은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요. 자, 등록할 수 있는 것을 외우는 게 더 빠르겠죠. 뭐죠? 수입차, 중고차 판매업자는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 외에 화물차, 전세버스, 자동차 판매업자, 비영리법인단체, 다단계 판매업자 모두 등록 불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몇 번을 보시냐면 11번을 한번 보셔요. 자, 11번. 보험의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보험사고는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되죠. 우연히 일어나야 되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 안 돼요. 확실히 일어날 것이어야 된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불확실해야 돼요. 보험은 다수의 다양한 위험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다양한 위험이 아니라 동질적 또는 같은 위험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제가 예를 들었죠. 다수의 자동차 운전자들의 결합, 이것이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위험 발생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하고 산정한다. 그러죠. 여러 자동차 운행의 건수를 평가해서 통계를 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보험화가 가능할 것이 예측이 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손해보험은 특정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경제적 제도이다. 네,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자 보험도 넣고 자동차 보험도 넣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14번 보시면 교차 모집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교차 모집 설계사는 제가 자석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N극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생명 동시 불가능하고 손해 동시 불가능하다. 대신에 뭐는 가능하다? 설계사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대리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이네요. A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손해보험 설계사가 A보험 대리점 생명보험 설계사를 겸하는 경우 잘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뭐가 들어갔죠? 대리점이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 Z생명보험사 설계사가 내 생명 들어갔고 A손해보험사를 설계사를 겸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교차 모집 가능하더라라는 거고 3번 A손해보험 설계사가 Z손해보험 설계사 손해 불가능. 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A보험 대리점 소속 손해보험 설계사가 Z보험 대리점 생명보험 설계사를 겸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점이니까 불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대리점 안 됨. 생명 손해 따로따로 이렇게 교차해야지만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네, 여기 나왔네요. 우리 좀 전에 직급 직원과 보험회사는 적용연납 보험료의 100%를 제재금으로 우리가 포함시킨다라고 했는데 설계사잖아요. 여기서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 설계사는 적용연납 보험료의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김유 씨는 2014년 2월 9일자 공장건물 화재보험 계약 시 특수건물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특수건물 할인율을 적용해서 정상 보험료 4천만 원보다 500만 원 할인된 보험으로 계약 체결했다라고 했죠. 4천보다 500 할인됐으면 얼마죠? 3,500이죠. 그러면 3,500의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1,750이잖아요. 그러면 1,750보다 500만 원 할인된 금액이니까 할인된 금액도 제가 더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00만 원 더하면 얼마다? 2,250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재금 부과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조건, 설계사이면서 김유신이면서 4천만 원보다 500만 원 할인된 걸로 계약했다. 그러면 제재금 2,25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제가 계산 문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손해보험 설계사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랬네요. 1년 이내 설계사 시험 보고 1년 이내는 자격 유지된다. 3년 동안 1년 경력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131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있는 사람 고르래요. A는 3년 전 1년 이상 법인 보험 대리점 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리점 대표, 대리점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B는 2년 전에 보험 설계사로 1년 이상 영업한 적이 있다. 가능하죠? 3년 131 조건에 해당이 되죠. 네, 3년 동안 1년 경력이 있으니까. C는 최근 2년 동안 생명보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라고 했는데 손해보험 설계사가 되려면 손해보험 자격이 필요하죠. 근데 생명보험회사 근무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죠. D는 1년 전에 재산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라고 했는데 재산보험 설계사 자격 가지고 손해보험 설계사 손해보험 모집 못합니다. 뭐를 갖춰야 된다? 손해보험 설계 시험을 봐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 시험을 보면 재산보험 시험 같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재산보험만 합격하면 재산보험은 뭐 우리가 모집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을 같이 갖추신다라는 거고 생명보험 시험을 봐도 재산보험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재산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등록 바로 가능하려면 뭘 해야 돼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문제 풀이야 하는지 아시겠죠? 자, 맞는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말소에 관하여 사실과 틀린 설명은 그랬죠? 자, 말소 처리 과정까지 우리가 등록부터 말소까지 프로세스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협회에 등록하면 보험회사 위촉이 가능합니다. 위촉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계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쭉 영업을 하다가 나는 그만둘 거야. 또는 난 다른 회사로 갈 거야. 그러면 보험계약 해지해야 된다. 아니, 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해촉이라고 하고요. 해촉한 다음에는 자동 말소 처리되지 않고 직접 말소해야지만 타 보험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등록과 말소까지 꼭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말소에 관한 사실과 틀린 설명은 타 보험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맞죠?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타 보험회사로 이직 가능하다. 해촉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틀린 답이 2번이 되겠죠. 본인에 의한 직접 말소의 경우라도 먼저 해촉 신청을 해야 된다. 맞고요. 말소는 일사전속 원칙이 적용된다. 왜? 이 회사야 그만두고 말소까지 한 다음에 너 다른 회사로 가.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페이지에 24번 볼게요. 자, 죄송해요. 물 좀 먹을게요.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요. 보험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면제되고 1년이 지난 자, 벌금, 취소 이런 것들은 몇 년 지나야 되죠? 네, 2년 지나야 되죠. 그래서 얘는 등록할 수 없는 거고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했어요. 그럼 2년 됐으니까 등록 가능하겠죠? 얘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됐으면 복권이 돼야 등록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등록 불가능. 과거에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 보험금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치면 몇 년? 3년이 지나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등록 가능하겠죠. 그러면 등록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A씨에 해당되는 2번이 답입니다. A씨가 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38번 보시면 보험설계사 직접 말소 시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틀린 것만 바로 볼게요. 보험설계사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설계사 등록증 원본은 네,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33번 한번 볼게요.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이전에 이론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아닌 거 뭐죠? 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모든 모집 종사자에게 해당이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 그래서 세 가지.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이것은 다 교차 모집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더라.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3번이 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네.
자, 몇 번을 보시냐면 우리 40번 문제 잠깐 볼게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보시면 3번 바로 가셔요, 여러분. 미성년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미성년자도 등록 가능해요. 말씀드렸죠. 뭐 고등학교 자퇴하고 설계사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걸까요? 네. 그리고 또는 신용불량자도 등록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산자는 안 돼요. 파산자는 복권돼야지만 등록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46번 보시면 보험대리점의 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죠. 자, 유형별로는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이 있더라. 그래서 유전비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전속은 한 개 회사랑만 전속으로 계약 체결한 곳. 비전속은 M사, S사, H사 다 이렇게 체결해서 그 세 가지 회사의 보험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곳. 자, 전속, 비전속이고요. 영위 업종별이다. 그러면 제가 업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틀렸다. 전업, 겸업 대리점이라고 해야 된다. 자, 영위 종목별이다. 보험 종목은 세 가지 뭐 있죠? 생명, 손해, 재산보험이 있더라. 운영 주체별 누가 운행하냐? 개인이 운영하냐? 법인이 운영하냐? 그래서 개인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이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종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은 1번 유전비. 네, 유전비다. 이거는 목정진 개실수 아시겠죠? 그래서 목, 정보수집, 정진, 개, 실천계획 작성하고 여기 원래 여기가 하나 가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실수 이렇게 목정진 개실수 이렇게 외우면 이런 47번 문제는 풀어내실 수 있고요. 자, 4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완전 판매 실현 단계는 뭐다? 증권 전달하고 소개 확보다. 완전 판매 실현 단계는 증권 전달이다. 그러면 보험 계약의 최종 목표는 무슨 단계다? 최종 목표. 체결 단계다. 그죠? 우리 설계사들의 최종 목표는 체결 단계죠. 자, 그 다음에 첫 만남의 단계다. 그것은 무슨 단계? 접근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54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재무설계 개념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틀린 거. 고객의 개인적인 상황과 자산 재무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개인적인 상황.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해야 된다. 고객의 동의하에 설계된 계획을 실행해야 된다. 그러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초기 수립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추진하면 안 되죠. 네, 실행을 했다가 평가를 해요. 평가하고 나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겠죠. 네, 평가 수정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설계 개념으로 틀린 거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이렇게 촉박할 줄이야. 그러죠? 자, 66번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볼까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뭐다? 손해보험 상품만 팔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사에서 여행보험 팔고 부동산에서 주택화재보험 팔더라. 골프장에서 골프보험 팔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시험은 면제되고 8시간 교육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맞는 것은 그랬으니까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 모집할 수 있다. 생명보험 상품 팔 수 없다. 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니까.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는 대리점 등록도 불가능하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아니다. 시험 면제다. 그 대신 8시간 교육 이수해야 하더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험 모집 관련 교육을 몇 시간? 8시간 이수해야 된다. 거기에 외부 2시간은 필수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아래에 여러분 67번은 답이 오류예요. 답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잖아요. 틀린 것은 2번이고 얘는 맞는 설명인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에요. 꼭 체크하세요.
자,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 생명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명보험 상품 팔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넘어갈게요. 아이고, 이거 지금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이거 오답 어떡하려나? 자, 70번.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틀린 것만 보고 갈게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뭐라 그랬죠? 신협, 공제조합, 겸용여신업자라 그랬죠. 그런데 겸용여신업자를 포함한 신용카드 회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겸용여신업자를 제외한 신용카드 회사는 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나머지 맞는 것은 읽어보시고요. 73번을 보시면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네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라 하면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볼게요. 지금부터. 보험사고 발생 시 합법적인 보험금 청구액을 부당하게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보험사기를 경성사기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한다? 연성사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사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기, 과장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연기사기는 연성사기는 기회사기라고도 하고 보험사고를 과장하거나 보험금을 확대 청구하더라라는 거예요. 과장 청구하고 확대하더라.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3번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자배법에서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왠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4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고요. 이득액의 상당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벌금 또한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나머지 2, 3, 4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보험 범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네, 77번 보시면 보험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보험 범죄가 급등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보험 사기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방지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맞으니까 넘어갈게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이득액이 3억 원 이상일 때에는 보험사기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한다라고 했는데 가중처벌 기준 얼마죠? 5억이죠. 5억 이상일 때 가중처벌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과잉해서 청구하는 보험사기를 경성사기라고 한다 했는데 과장, 확대 뭐죠? 연기, 과장 떠올려 보시면 연성사기죠. 자, 그럼 경성사기는 뭐다? 고의로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경성사기, 좀 더 센 사기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사기라고 한다? 연성사기라고 한다. 보험범죄는 모방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지만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험범죄자들에게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보험회사의 손해일로 이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선량한 우리 계약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의 결과로도 이어진다더라.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9번, 죄송해요.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 네, 95번. 자, 다음 음주운전 관련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틀린 것만 바로 볼게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라고 했는데 자, 사망한 경우에는 35372로 외워주시고 상해인 경우에는 상해 125 137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115, 1년 이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7, 네,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네,
벌금 그리고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1, 3, 4번은 맞는 답이거든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특히 최근에 음주 측정 불응 이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저랑 함께 읽어볼까요? 음주 측정을 불응했다 그러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오, 리로 외우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네, 꼭 외워주셔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관련이다. 뭐 이런 그 법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외우셔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이제 손해보험 기초이론 세 번째 챕터에서 나오는 문제들 볼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보험가입 대상 위험 특성으로 올바른 것만 짝 지어놓은 것은 그랬죠. 자, A. 다수의 이질적 위험 그랬는데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이 되려면 다수의 동질적 위험.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들어 드렸어요. 다수의 자동차 사고들은 항상 교통사고가 날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동질적 위험이다. 보험회사가 감당할 정도의 위험이어야 되죠. 지구 멸망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가능한 보험료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낼 수 있겠죠. 손실 발생의 시간과 정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지 되겠죠. 과거의 경험 통계가 없어 발생의 우연한 위험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험 통계를 기초로 사고 발생 예측이 가능한 위험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통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보험 가입 대상 위험이 되죠. 왜? 회사가 통계도 없이 이거를 보험 가입 그 상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와 우리 E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틀렸으니까 맞는 것은 네, B, C, D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자,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이랬는데 이것은 손해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뭐냐? 보험사고의 요건이죠.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돼야 되고 불확실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2번, 특정한 사고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는 손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다? 위태에 대한 설명이다. 위태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상태, 물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도덕적 위태는 뭐죠? 사기, 고의, 방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정신적 위태는 졸음운전, 무관심 이런 것들. 물리적 위태는 뭐예요? 공장 내 흩어진 기름 걸레,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빙판 이런 것들. 그게 물리적 위태더라라는 거고요. 구체화되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진 않는 자신의 직감을 통한 위험 그랬는데 이거는 주관적 위험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주관적 위험에 대한 설명.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 네, 상실, 손실, 멸실 이런 것들은 다 손해와 같은 말로 쓰인다. 그래서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아주 그냥 좀 쉬운 문제 좀 내주지. 그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여러분 볼게요. 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위태는 특정한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위태 맞죠? 물리적 위태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만들거나 높이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이다. 네, 맞고요. 정신적 위태는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위태에 포함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도덕적 위태는 네, 기강적 위태라고 불린다라고 했는데 기강적 위태라고도 불리는 거. 기강이 해이해졌다. 정신이 해이해졌다. 그래서 기강적 위태라고 불리는 것은 무슨 위태다? 정신적 위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받고 10번을 보시면 연결된 내용이 나와요. 고의적인 방화, 강도, 뭐다? 도덕책에서 하지 말라는 거. 도덕적 위태다. 네, 바로 답 나오실 수 있겠죠. 고의 방화, 강도. 아, 도덕책에서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것은 도덕적 위태.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서 무관심했다거나
뭐 가스레인지를 안 껐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죠? 정신적 위태. 또는 졸음운전 졸려 죽겠는데 자지 않고 그냥 가다 사고 내는 거. 그게 정신적 위태다. 물리적 위태는 뭐예요? 빙판을 방치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물리적 위태에 해당되더라. 자, 그러면 11번도 볼게요. 위험에 관련 개념들을 일련의 현실화 과정으로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위사손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위사손.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 위태가 사고가 되고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더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몇 번 보시냐면요.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위험을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으로 구분할 때 차이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틀린 설명을 찾아라. 1번 순수 위험은 위험이 현실화되면 언제나 손해이지만 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또는 상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손해만 일으키죠. 순수 위험은 네, 그래서 손해만 일으키는 거, 교통, 상해 이런 것들이 순수 위험이에요. 그런데 투기 위험은 경우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솔직히 여러분 그 도박 같은 거 할 때 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손해도 보지만 그래서 도박이나 신규 사업 진출은 그래서 투기 위험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순수 위험은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투기 위험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순수 위험은 범위의 한정이 가능하여 제어하기가 쉬우나 투기 위험은 일정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투기 위험은 뭐예요? 대수의 법칙 적용이 어려워서 보험화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등의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잘못 설명한 것은 네, 3번이 되겠고요. 순수 위험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고 투기 위험은 대수의 법칙 적용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네, 예를 들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투기 위험은 누군가 도박을 했지만 누구는 따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잃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통계적으로 여러분 이거 그 통계를 내보세요. 관찰해서 통계를 내보세요. 절대 통계가 불가능해요. 통계가 가능하다면 다 도박하죠. 네, 일정 부분 딴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4번. 순수 위험은 우발적이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나 투기 위험은 주식 투자처럼 징후가 미리 나타납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 문제 이해하시겠죠? 좀 어렵긴 하지만 꼭 한번 이거는 한번 차분히 이해를 해보셔요. 그럼 뭔 말인지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28번 볼게요. 다음 중 손해보험의 원칙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몇 개인가? 손해보험 원칙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실손보상의 원칙, 뭐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보험이 성립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네, 맞는 설명이죠. 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자동차 사고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네요. 이득금지의 원칙에 입각한 보상 원리는 뭐였죠? 비례보상이 아니라 너는 실제 손해만큼만 받아가. 네가 가입을 3억을 했든 10억을 했든 그걸로 보험을 넣음으로써 이득을 보면 안 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받아가 무슨 원칙이죠? 실손보상 원칙이죠. 그런데 이득금지 원칙에 뭐 비례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디귿. 수지상등의 원칙에는 렉시스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렉시스 법칙 뭐죠, 여러분?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틀렸네요.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은 최대보상의 원칙이다. 손해보험 고유 원칙은 뭐죠, 여러분? 이득금지의 원칙이다.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요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몇 개다? 4번에 있는 한 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험의 기본 원칙. 네, 35번 한번 볼게요. 보험의 기본 원칙 중 보험회사의 관점과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의 원칙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회사의 관점 뭐라 그랬죠? 아, 수지가 맞아야 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수지상등의 원칙이고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은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야. 해서 맞는 것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렉시스 법칙이라고도 한다. 간혹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43번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거 바로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일한 목적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보험이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초과보험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중복보험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다수의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1억짜리 이 건물에다가 A사에도 넣고 제가 B사에다가도 보험을 넣는 거예요. 이게 중복보험이죠. 그런데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1억짜리인데 여기에 6천 넣고 여기에 7천 넣는 거야. 그럼 얼마죠? 1억 2천이죠. 1억 2천이면 가입 금액을 초과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중복보험이라고 하고, 자, 초과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1억짜리 건물에 제가 그냥 1억 2천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초과보험이에요. 한 군데에다 넣었잖아요. 이건 그냥 초과보험. 그런데 두 군데 이상에다 넣었어.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복보험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43번 이제 초과 중복보험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45번. 보험 가액이 1억 원인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5천만 원 화재 손해 시 보상받는 원칙과 관련이 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일단 1억이 건물인 가액이지만 네가 5천만 원 손해를 봤어? 그럼 5천만 원만 받아가 실제 손해만 받아가 실손보상의 원칙이죠. 또 실제 손해 5천 났는데 너 1억 넣어놨다고 해서 1억 받아갈 수 없어. 이거 뭐죠? 이득금지의 원칙이죠. 그리고 네가 보험 가입을 5천만 원만 했니? 그러면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받아가. 자, 비례보상의 원칙 이렇게 몇 개다. 그래서 CEF는 네 5천만 원만 화재 손해 시 보상받는 원칙과 관련이 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이더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바로 몇 번이죠? 56번 볼게요. 56번. 자,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상 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거 하나만 볼게요. 공동보험은 보험 회사별 인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억짜리 가액의 건물에다가 A사에 6천만 원 가입하고 B사에 4천만 원 가입했어요. 그러면 1억짜리 건물에 1억 토탈 1억 가입했으니까 얘는 공동보험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동보험이라고 인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A사에 6천만 원 가입했으니까 너 60%, B사에 4천만 원 가입했으니까 너 40%. 이렇게 이 인수 비율에 따라서 보상하겠다. 그러면 1억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전손돼가지고 1억 다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면 A사는 1억에 60% 얼마죠? 6천만 원 보상할 것이고 B사는 1억에 40%, 4천만 원 보상한다. 이게 바로 인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공동보험에 따른 네, 인수 비율 비례 보상 설명해 드렸고요. 바로 62번 볼게요. 62번 보시면 보험의 분류상 보험 가입 금액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맞는 거 놔두고 틀린 거 바로 볼게요. 3번.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초과보험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건물에 얼마를 넣은 거예요? 1억 3천, 1억 4천 이렇게 초과해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거 어떻게 되죠?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입 금액이 아니라 가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한다. 1억 한도 내에서 네가 실제 보상한 거 3층까지다 그러면 3천만 원 보상하고 이게 바로 실손보상하는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가입 금액에 따라서 실손보상한다 그러면 그건 일부보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65번 보시면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바로 볼게요. 중복보험은 가입 금액이 가액과 일치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초과보험, 두 군데 이상의 보험, A사, B사에 들었으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초과된 경우를 우리가 중복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고, 이제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보험 법규와 약관 챕터 4고요. 1번 보시면 손해보험 계약의 주요 요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보시면 고지 의무 이행해야 한다는 자는 누구죠? 계피대
고지의문은 계피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대리인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것만 하고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보시면 보험 약관의 교부부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틀린 거 바로 보시면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험료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하기 전이라도 보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일단 돈을 받으면 책임이 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19번 보세요, 여러분. 19번. 자, 청구권 소멸시효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괄호에 들어갈 기간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피보험자 등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적립, 반환 청구권. 이거 지금 이게 잘못 들어갔어요. 보험료 적립금 반환 청구, 보험료나 적립금 반환 청구권. 네, 여기에 반환이 안 들어갔네요. 자, 이런 경우에 청구권은 얼마가 가느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권은 몇 년이었죠, 여러분? 3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대신에 그러나 반면에 회사에서 우리 고객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2년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는 3년,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은 2년. 그럼 올바로 청구된 거는 뭐죠?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료만 들어갔다 그럼 2년, 금반환이 들어갔다 그럼 3년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헷갈릴 우려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26번. 피보험 이익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피보험 이익의 요건 세 가지 뭐였죠? 적, 경, 확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적법해야 된다, 경제성을 가져야 된다, 확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탈세, 도박 등으로 인한 이익은 피보험이 될 수 없다. 뭐죠? 적법성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피보험 이익은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뭐다? 경제성에 관한 거예요. 피보험 이익은 명확하게 이익의 존재가 확인돼야 된다. 명확하게 확인 또는 그러면 확정성이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적, 경, 확 순서대로 3번이네요.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틀린 거 바로 보시면 15세 미만자 및 심신 박약자는 모든 경우에 대해 사망 피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늘 설명드렸어요.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심신 박약자가 그런 사람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경우에 무효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 심신 박약자의 경우 의사는 이게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의사 능력이 없는 만약에 단서가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자, 심신 박약자의 경우에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설명이겠죠. 그러나 의사 능력이 없는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틀리지 않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어떡하지? 이 뒤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입니다. 조금만 2분만 더 보고 쉬는 시간 가져도 될까요,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쉬는 시간 안 들여서 어떡할까요? 큰일 났네. 정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42번 한번 볼게요. 네, 42번 보시면 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2번 보시면 보험 약관의 변경 시 이미 체결된 종전의 보험 계약에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보험 약관의 소급표 또는 변경 약관의 소급표라 그래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지만 보험 약관이 변경됐을 때 이게 그 계약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변경된 약관을 계약에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는 거고요. 쭉 넘어가셔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정말 중요한 걸로 107번 보셔야 되는데 107번으로 여러 번 쭉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째 보시면 107번 있거든요. 쭉 넘어가셔서 107번 있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가 102번인 거 한번 보셔요. 보셨나요? 찾으셨어요?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혼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험자 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틀린 거 바로 볼게요. 제3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는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권리를 대신 가져가서 행사할 수 있다. 대신 가져가서 행사한다. 그래서 대위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잔존물 대위에 대한 권리는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 그리고 보험금 전부 지급의 경우에 발생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는 언제 넘어간다? 일부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보험금 지급한 한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 두 가지로 다르게 우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뒤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네, 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 5번째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단락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번에 1번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니까 2번, 이거는 제가 오류가 있어서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문제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 왜냐면 원래 시험에 보시면 여러분 아마 시험 문제에는 여기가 300만으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비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견적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정비업체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거 맞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 시험 문제는 300만 원으로 해갖고 이게 틀린 답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2번으로 지금 틀린 답으로 체킹돼 있죠. 근데 정비업체는 정비하기 전에 정비 의뢰자의 사전 견적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꼭 사전 견적서 교부해야 되고 사후에 견적하고 나서는 정비 내역서를 꼭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틀린 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정답 아니다. 여기 이 3번 문제는 답이 없어요. 다 맞는 설명이에요. 모두 맞는 설명이다. 꼭 기억하시고 학습하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 저와 함께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는데 너무 막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지금은 저랑 처음 하니까 그러시는데 나중에 좀 스스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다 보면 이게 이 설명이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11시 5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물도 한 잔 드시고 그때 뵙도록 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